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소수라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건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다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새삼 잘 알게 됐죠.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들이 요소수뿐만은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네오디뮴, 텅스텐, 마그네슘, 수산화, 리튬 같은 의존도가 높은 4개 물질을 공개하고 핵심 품목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이런 품목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디에 쓰이고 있었던 건지 뒤늦게나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를 일명 밈이라고 합니다. 광고 한 번 안 한 테슬라가 뜨고 있는 이유, 또 젊은 세대가 주식, 코인 등을 게임처럼 즐기는 이유, 이런 게 바로 밈 현상과 연결된다는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밈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나 또 새로 생겨나오고 있는 문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소수가 모자라서 소동을 한번 겪은 이후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 물질들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대신해 주시는 공부왕 이종훈께 이 공부를 좀 부탁해서 또 출연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 즉 우리나라에서는 안 만들거나 못 만들거나 그래서 수입을 해오는데 의외로 필수품인 그런 것들의 리스트는 어디 가면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요소수 풍기 사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수입 의존 비중이 높아서 관리가 시급한 핵심 품목들을 지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정부 말로는 뭐 1,000개에서 2,000개까지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11월 18일에 가장 시급한 품목 20개를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20개가 뭔가 이렇게 좀 확인해 보려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만 4개만 찾고 나머지는 못 찾았어요. 나머지를 그냥 발표한 게 아니에요? 20개를?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를 4개만 공개하고 공개를 공개 일부러 안 한 겁니까, 정부가? 네, 일부러. 왜요? 왜? 대내외적으로 누구나 예상이 되는 품목 4개는 공개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보안 사항이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할 수 없다. 한국이 이거를 우리한테서만 사간다는 거야? 그렇죠. 라는 걸 새삼 외국에서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관리 품목이다. 라는 걸 공개해버리면 그걸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국가, 상대방 국가는 갑자기 갑이 되죠. 그렇죠.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 하나가 생겼네. 알려줘서 고맙네. 네. 한국은 느리다. 이렇게 그럴까 되는 봐? 거죠. 그러니까 정부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개한 4가지는 뭡니까? 20개 중에서. 일단 20개 중에서 이제 누구나 예상 가능한 품목 4개를 공개했기 때문에 당연히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네, 그래서 히토류를 좀 공부하려고 데이비드 S. 에이브럼이 쓴 히토류 전쟁이라는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제 수입 의존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은 이 히토류도 있지만 농산물도 심각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다 수입이죠, 뭐. 다 수입이죠. 농산물은 거의 다 수입. 쌀 말고는 다. 네, 쌀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수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뭐 붕어빵 찾아보기 힘든 게 중국에서 팥 작황이 안 좋아서. 라는 그래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붕어빵에 넣을 팥을 그 가격에 만들어낼 수가 없다. 팥의 90% 이상, 95.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팥 작황이 안 좋고 그리고 팥 재배 경작지도 지금 줄여나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히토류에 대해서 좀 이번에 이야기를 좀 하면 일단 우리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4가지가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류, 그리고 텅스텐, 마그네슘, 수산화, 리튬인데 참고로 네오디뮴은 연구 자석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고요. 텅스텐은 의료기기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입니다. 그리고 네오디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체 물량의 86.2%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중국이 안 주면 자석 못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자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4가지 품목 중에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으면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난다라고 할 종목 품목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네오디뮴이에요. 네오디뮴. 사실은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면 알잖아요. 잘 잡는 거. 그거를 뭐 어떻게 만듭니까? 그 뭘로 만들어요? 물어보면 그 답변을 저도 언젠가 그 저희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석을 뭘로 만드는 거냐고. 강력한 자석, 영구 자석이라는 걸 만들려면 예전에 코발트를 썼어요.
코발트를 썼는데 지금은 네. 네오디뮴이라는 소재를 쓰거든요. 별도의 물질이 필요한 거죠. 네. 잘 달라붙는 물질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오디뮴이 영구 자석을 만드는 핵심 소재인데 이 영구 자석이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전기 자동차, 예.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필수 품목이에요. 뭐 지금 이준호 기자께서 헤드폰 쓰고 계시잖아요. 네. 영구 자석 없으면 헤드폰 못 써요. 헤드폰 안에도 들어가요? 네. 소형 스피커, 우리 지금 방송하면서 스피커로 지금 네.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예. 스피커 역시 영구 자석이 없으면 못 써요. 그리고 미사일 전투기, 이런 첨단 무기 같은 영구 자석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자석이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기본 골격을 엔도라고 하는데 이 엔도에 또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품 모듈이라는 걸 결합시키려면 네. 영구 자석이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 조립할 때도 착착착착 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 영구 자석이 없다? 이건 곧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자제품이 사라지는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 자석이 의외로 여러 곳에 쓰이네요. 거의 지금 전자제품은 거의 모든 곳에 쓴다고 봐야죠. 모터가 들어가는 곳은 당연히 전자제품 다 있어야 되고. 자석이 있어야 돼요. 냉장고에 병따개 붙여놓을 때만 쓰는 줄 알았어요. 냉장고 안에도 영구 자석이 들어가죠. 그러겠죠. 모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냉장고 문 닫히는 거, 네. 차싹 닫히는 거, 네. 거기도 자석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 문에 붙여놓는 자석처럼 좀 약한 거고 네. 모터 안에 영구 자석. 냉장고 뒤에 돌아가는 네. 모터. 아까 그 영구 자석을 코발트로도 만들 수 네. 있다. 네. 옛날에는 그걸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바뀐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콩고 내전 때문에. 콩고 내전 때문에. 네.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의외의 이유들이 엄청 많아요.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게 자석의 원료가 바뀌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이제 이 네오디뮴 영구 자석이라는 게 애초에 이제 나온 게 1984년에 일본의 사가와 마사토라는 연구원이 만든 건데요. 이 1978년에 콩고 내전 때문에 이 네오디뮴 영구 자석이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1978년 콩고 같은 경우에 네. 전 세계 코발트 생산과 공급량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콩고에서 내전이 발발했다. 이건 전 세계 코발트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예. 품귀 현상과 더불어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요소수 사태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콩고 내전이 특히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어요.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코발트 사용량의 40%를 콩고로부터 수입해 왔는데 네. 콩고에서 내전이 발발하면서 코발트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 산업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조금 전에 자석이 굉장히 여기저기 중요한데 많이 쓰인다고 하셨으니 네.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군요. 네, 그리고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까지는 미국이 또 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동차랑 전자제품을 생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코발트가 안 들어오고 영구 자석이 없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알렉산더 헤이그 미국 국무장관이 당시에 콩고 반군을 소련이 지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소련이 콩고에서 자원 전쟁을 개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때문에 또 수많은 미국인들이 소련이 콩고에 개입하면서 네.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한다 이런 음모론들까지도 계속 나왔어요. 코발트 수급 마비시키려고 일부러 콩고에서 코발트 수급이 마비되면 곧바로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고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니까 그 얘기를 했고 이후에 진짜 미국은 콩고를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코발트 때문에. 네. 예.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네오디뮴 영구 자석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이 영구 자석을 개발한 사가와 마사토는 자신이 네오디뮴 영구 자석을 개발한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당시로는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수입 의존처를 콩고에서 중국으로 바꾼 거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네오디뮴은 중국이 주로 만들어요, 생산해요? 이게 이제 네오디뮴뿐만 아니라 이 디스프로슘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 사가와가 처음에 1980년 초에 네오디뮴 이 영구 자석을 개발할 때 네오디뮴만 가지고 자석을 만들어 보니까 고온에서 작동을 안 하더라. 자력을 잃어버리더라. 뜨거워지면 예. 약해지더라. 그래서 고온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그 자석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고심도 많이 하고. 근데 여기에 그 네오디뮴을 좀 덜어내고 네.
디스프로슘이라는 소재를 같이 넣어서 혼합해 보니까 열에도 강해져요. 고온에도 섭씨 310도에도 자력이 유지되더라.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연구 자석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네오디뮴 연구 자석은 이 디스프로슘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히토리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사가와가 이걸 개발하면서 이거 근데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이 디스프로슘이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중국이란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가와는 당시에 자신이 만든 연구 자석은 임시 방편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추후에 디스프로슘의 사용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자석이 개발돼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런 예상을 하고 우려를 했다 그래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가와의 예상대로 중국이 디스프로슘과 네오디뮴이라는 전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 두 장을 갖고 손에 있다. 쥐게 됐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피해를 사가와의 모국 일본이 보게 됐죠. 일본이 예전에 중국하고 무슨 히토류 전쟁을 시작해서 2010년 9월에 있었는데 2010년 9월 7일에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해역을 불법으로 넘어와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했던 중국 선박의 선장을 구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중국이 야 선장 풀어줘. 본국으로 돌려보내줘. 중국으로 돌려보내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중국 선박이 워낙 좀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본 순시선의 요구도 다 무시하고 고의로 순시선과 충돌해버리고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중국 선장 보내주면 안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일본 내 여론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 분위기를 보고 거절해요.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근데 2주일이 지난 2010년 9월 21일에 보내줄게. 아니요. 9월 21일에 중국에 32개 히토리 회사가 일제히 일본에 대한 디스프로슘과 네오디뮴 수출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정부에선 개입한 게 없다. 이거 그냥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연의 일치다. 같은 날부터. 같은 날. 그것도 일본의 날을 꼭 찍어서. 우연히. 우연히. 다 우연히.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구 자석은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연구 자석이 원자재가 없다는 건 전자제품 왕국이라고 부르는 일본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그리고 한 3일 지나서 일본 정부가 100개를 듭니다. 선장 석방해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우리 디스프로슘과 네오디뮴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선장님이 그러실 수도 있죠. 아닙니다. 중국 풀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나라도 이 사태를 봤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나오네? 저럴 수가 있구나. 사서 쟁여놔야죠. 그렇죠. 사재기가 벌어집니다. 많이도 안 쓰이는 것 같으니. 그러니 가격이 20배 이상 폭등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격이 20배 이상 폭등하니까 이 사태가 다시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와요. 그렇겠네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대국 세계 제1의 전자왕국이라고 불렸던 일본도 중국이 갖고 있는 이 두 장의 카드 디스프로슘과 네오디뮴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확인된 게 바로 2010년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한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거 의존하고 있으면 아까 우리가 83% 이상 중국으로부터 연구 자석을 수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잠깐 또 선장님하고 무슨 일 좀 있으면 또 이런 일 벌어지고 또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신기가 불편하면 중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지만 중국 정부 표현대로 하면 중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지만 중국의 히토리 회사들이 수출을 중단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죠.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지금 엄청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네오디뮴 자석을 만든 사가와 본인부터가 이 사람이 지금 70대 노인인데 이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디스프로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석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LG노텍 같은 회사도 히토리 사용을 60%까지 줄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걸 60%까지 줄이는 자석을
개발을 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용량을 아무리 줄여봐도 예.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전 세계 연구 자석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 생산 때문에 더 예. 전기차와 스마트폰 때문에 연구 자석의 필요성은 더 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때문에 구글 같은 데는 지난 2015년부터 아예 히토리가 안 들어간 전자 연구 자석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고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EU 국가들은 네. 아예 이제 연구 자석을 중국이 아닌 우리가 생산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해요. 자국에서 네. 중국이랑 그 가격 경쟁에서는 절대 뭐 이길 수 없는데 그래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비싸도 예, 우리가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재료를 재료는 구해와야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그럼 중국에 안 주면 어차피 또 못 만들잖아요. 연구 자석 자체도 이제 그 완제품 자체도 중국에서 많이 와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이 디스프로시움과 네오디뮴을 팔다가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야 우리가 이 광석 하나 파는 것보다 자석 자석 만드는 게 낫잖아. 근데 우리는 기술이 없네. 그러면 그 회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야 우리 국가에 와서 중국에 공장 지으면 소재 값을 네. 이 히토리 값을 지금 받는 거에 반값 아니면 60% DC해 줄게. 자석을 사가면? 자석 공장을 만들어주면. 아. 그럼 우리가 소재 재료를 네. 예. 60%까지 DC해 줄게. 그리고 인건비는 중국은 유럽에 비하면 반값 이상이잖아요. 너희 나라에서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 와서 만들어. 그러면서 세계 예. 최첨단 산업들이 사실은 공장들을 중국에 계속 지었다 그래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네. 광석을 무기로 해서 완제품을 파는 쪽으로. 아,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배경이라고 히토리 전쟁이라는 책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히토류의 연구 자석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예. 이게 히토리 전쟁 책을 보니까 평생 히토리를 연구해왔던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칼그 슈나이더라는 교수가 한 말이 나오는데, 찾으려면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네. 우리나라 역시 최소 30년 이상은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시움이라는 히토리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최소 30년 이상은 이 두 소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참 히토리라고 하는 게 여기에만 묻혀 있으니까 문제군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연구 자석을 개발한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개발한 사가와 본인도 후회를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 만든 것 같은 거 아닌 것 같다. 처음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거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너무 높여놨다. 세계 경제 질서에 자신이 큰 영향을 줬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세계 정치 경제 지형에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랐어요. 자석. 네. 자석과 히토리 소재, 자석을 만드는 소재가 중국의 8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 세계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계 경제 판도의 변화를 야기한 배후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희소해서 어떤 특정 국가에 있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네. 하필 중국에 있어서 하필 중국에 있는 걸 선택한 네팔 정도에만 있었어도 뭔가 좀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도 있고 좀 그럴 텐데 편하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흔한 물질을 좀 찾거나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자연계에 있는 물질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 자연계의 물질은 어느 나라에 모든 나라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자원 빈국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왕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뭐가 유행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좀 뜬금없는 질문이기는 해도 굳이 답을 하자면 요즘은 밈이 유행이야 라는 답이 돌아올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마케팅과 홍보에도 요즘 이 밈 컬처를 활용하는 게 꽤 중요하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트렌드 리포트에서 살펴보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밈. 네. 그죠? 도레미파솔 할 때 미에다가 미음 받침하는 밈. 네.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 이 단어는 그리스어 미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의미는 어떤 정확히는 인간의 문화를 전달하거나 모방할 때 그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언어,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밈의 특성은 사실 이제 복제의 그
그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뭐 밈이라고 하면 유행어라는 말로 또 바꿔 쓰기도 하는데 유행어랑은 조금 다른 어떤 트렌드한 현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문화 현상을 대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게 밈이야. 그러면 이게 유행이라는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용돼요? 신조어 같은 것도 사실은 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많은 곳에서 쓰이는 어떤 해시태그나 신조어나 또는 움직이는 사진, 그리고 움짤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움직이는 하여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즐겨 보고 하여튼 요게 요즘 떠. 그렇죠. 그게 이게 밈이야. 밈이다라고 밈을 형성해야 한다. 밈이 형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1976년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그 책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 밈을 처음 언급을 했는데요. 약간 지금 현재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미지나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 신조어, 뭐 유행하는 해시태그 이런 거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어떤 사회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게 시작됐느냐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보통 답들을 해줍니까? 보통 이제 1999년도에 그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이 밈의 이 현상이 처음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DC 인사이드는 커뮤니티를 일반 커뮤니티라고 하지 않고 갤러리라고 하는 걸로 불러요. 네. 그래서 약 2,000여 개에 넘는 주제별로의 갤러리가 있는데요. 이 갤러리에 글을 올릴 때에는 이제 관련된 주제의 글을 올려야 한다라는 규칙을 주면서 네. 잘림 방지, 그러니까 삭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을 반드시 관련된 사진을 한 장 올리면서 글을 쓰게 되어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신발 갤러리라면 신발 사진이 꼭 올라와야 돼. 그렇죠. 네. 사진 한 장 올리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뭔가를 대화를 써야 되는 거죠. 어제 라면 끓여 먹었는데 이 라면 뭐 좀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하더라도 신발 사진 하나 올리고. 네, 네. 그래서 그 밈이 시작됐던 것이 그런 잘림 방지의 사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이 본문에 올리는 글보다는 이 사진에다가 재미 요소를 막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웃긴 어떤 뭐 감탄사나 대사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네. 사람들이 글보다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통을 하는 거를 즐겨하고 그래서 이제 뭐 DC 인사이드에서 시작된 재미있는 뭐 이런 사진들이나 네.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처가지고 거기 원출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웃긴 사진 올리는 걸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개주기, 개벽이 이런 사진이 굉장히 좀 시초의 그 밈 사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아지나 반려동물 갤러리에 올렸나 봐요. 네, 네. 그런데 개벽이라고 하는 그 사진은 벽 사이에 네. 강아지가 얼굴만 빼꼼히 내다보면서 사진을 응시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예. 그리고 개주기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에 매달린 강아지였는데 네. 이 사진이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사진을 패러디한 어떤 사진들, 자신의 그런 반려동물을 놓고 사진을 찍는다던가 네. 이걸 통해서 재미있는 뭐 유행어나 그런 뭐 뭐 은어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밈이 형성이 되려면 그냥 단순한 한 장의 사진이 그 사진만 인기가 되는 것이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으로 인해서 확대, 재생산, 모방, 재창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재밌는 짤들. 네, 아무튼. 그렇죠. 네. 너 요즘 이거 봤어? 이거 유행인데라고 네. 하는 그게 바로 밈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영상 매체나 또는 여러 가지의 편집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밈을 형성하게 유도하는 그런 그 편집 툴이나 또 뭐 이런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네.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밈 관련된 트렌드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것도 좀 가끔 쭉 정리해서 네. 오늘 뜬 밈 이래서 제가 밈 몇 가지 일보 그래서 이런 거 좀 해주면 네. 재밌을 것 같은데. 2030 세대를 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려면 이 밈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다양한 밈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들어보세요. 요즘 뜨는 건 뭔지. 요즘 좀 깁니다. 예. 네.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오징어 게임 맞아요. 내에서 저 영감님이 하신 네. 말씀이죠. 예. 그 대사인데 그 대사를 그대로 어느 상황에서 많이 쓰냐면요. 본인이 산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졌을 때 우스갯소리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나 코인 떨어져서 주식 폭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어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주식이나 재테크와 관련된 그런 밈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쩔 TV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쩔 TV 네. 무슨 뜻입니까? 어쩌라고의 다른 표현인데요. 왜 뒤에 TV는 왜 붙어요? 그래서 뭐 아무 가전 제품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는 너무 구시대적이다. 아하. 어쩔 TV 그러면 옆에서 이제 밈이니까 모방되고 재창조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냉장고, 어쩔 세탁기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감탄사가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그걸 끊는 사람은 저쩔 TV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대화가 끝나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대화의 흐름이 밈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V를 마케팅하는 분이라면 이 어쩔 TV에 자신의 TV 모델을 이렇게 슬쩍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알려주세요. 재밌네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말 아닙니까? 생각했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누가 봐도 망한 상황일 때 익살스럽게 사용하는 자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어. 약간 정신승리 같은 느낌이죠. 그럼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좋아. 이런 밈의 단어들이나 밈 문장들을 이렇게 보면요. 네. 굉장히 이 안에 이들의 어떤 생활 태도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담겨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름이었다? 아무 문장이나 단어 끝에 여름이었다를 붙이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어떤 문장이든 그 문장이 감성적이고 아련한 문구로 변하게 바뀌어요? 되죠.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손경제 여름이었다. 뭐 전성기였다 내지는 그때 네. 참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한 포인트를 야 이진우 여름이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반전의 효과를 하면서 뭔가 감성적이고 아련한 문구로 이렇게 옛날 이야기 할 때? 네, 뾰로롱 옛날 이렇게 이야기할 표장하는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가 포브스가 선정한 땡땡땡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뭐 사실 포브스가 선정한 땡땡땡은 기사에서 많이 찾아볼 텐데 뒤에 붙이는 땡땡땡은 그냥 사실은 내 마음대로 선정한 웃기거나 황당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약간 공신력을 좀 넣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선정한 거라고 하면 공신력이 안 들어가니까 포브스가 선정한 뭐 밤에 잠 잘 오는 BG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과자 한번 먹어봐. 이거 포브스가 선정한 그렇죠. 뭐야? 뭐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한번 웃자는 수식어. 네. 그리고 한때 올해 굉장히 유행이었던 뭐며들다. 그러니까 뭐 스며들다의 표현인데요. 네. 윤여정 씨가 이제 오스카 수상을 하면서 윤며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윤여정 씨의 매력에 빠져드는 건. 네. 그래서 뭐 이진우 기자의 매력에 빠져든다 그러면 뭐 진며들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예쁘게도 참 잘 만드시네요. 그래서 브랜드나 상품,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많은 회사들이 이제 SNS 마케팅이나 홍보를 할 때 채널들을 각자의 채널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너무 딱딱하게 우리 제품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요즘 사람들이 해학적 또는 트렌드하게 쓰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와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오고 나면 이게 지방으로 번져가면서 네. 좀 진화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한 청취자분께서는 네. 어쩔 TV라고 하는 거에 네.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할 때 어쩔 TV 뭐 그렇게 한다고. 네. 사용하기 나름이시죠. 동네마다 다릅니다. 이건 네. 그래서 보통 그런 밈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네. 또 기업들이나 입장에서는 뭐 브랜드 입장에서는 만들고 싶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밈을 형성하고 싶다. 내 브랜드가 이게 되면 좋죠. 그렇죠. 요즘에 마케팅의 어떤 캠페인이나 이벤트들이 좀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런 걸로 통해서 밈이 형성되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밈을 형성을 할 때는 굉장히 쉬워야 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응용이 바로 가능해야 되고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기자님도 이제 방송 끝나면 아마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재미있거나 이것이 다른 사람과 같이 동참을 하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디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단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조롱거리를 만들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플랫폼 채널로 활용할 것인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따라서 밈을 형성을 할 것인지 뭐 사진이나 뭐 해시태그나 어떤 문장으로 밈을 형성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영상이 강하면 영상을 자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뭐 사진이나 텍스트라면 그 중심의 어떤 SNS 채널이나 플랫폼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개그맨들이 네. 유행어 같은 거 혼자 만들고 이거 좀 띄우려고 네. 나올 때마다 하시면서 네. 결국 만들어내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걸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도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저거 재밌네 하면 따라하는 거고. 네. 예전에 유행어라고 부르던 게 그렇죠. 밈이네요 요즘엔. 그렇죠. 유행어를 예전에는 미디어에서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소비자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래서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죠. 그래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생성된 밈이 미디어로 다시 올라가서 개그맨들이 그걸 패러디하기도 하고요. 네. 뭐 최근에는 갓생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도 일종의 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갓생은 무슨 뜻입니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이걸 갓생이라고 해요. God 플러스 신처럼 네. 산다. 네. 갓생.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 뭐 젊은이들을 네. 이제 갓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삶을. 갓생 조현경 그러면 그렇죠. 약간 좀 열심히 살면서 좀 저렇게 아주 친한 느낌은 아니야. 뭐 그런 느낌. 요즘에 갓생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런 밈에서에 느껴지는 어떤 문화의 트렌드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고요. 갓생 프로젝트라는 건 뭐예요? 기업들이 이제 갓생을 인증하는 네. 그런 뭐 캠페인이나 뭐 챌린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캠페인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루틴 만들기 중에서 이 루틴이 잘 형성이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갓생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칠렉스라고 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칠렉스가 칠아웃하고 릴렉스의 합쳐진 말인데요. 둘 다 네. 이제 쉬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칠렉스 챌린지라고 하면 갓생도 하지만 칠렉스도 한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틈틈이 쉰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쉴 때 멋지게 쉬는 걸 칠렉스라고 부르나 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쉬는 건 널브러져 있다고 표현하고 호캉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칠렉스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기업이 만든 혹은 우연히 만들어진 밈이 기업에게도 참 도움되는 경우들도 꽤 있겠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브랜드와 이제 브랜드로 인해서 뭔가 밈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확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내 소비자들의 놀이 문화에 이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들어온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같이 노는 거죠. 어떤 이 뭐 복제나 또는 유머나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도 줄고 이 캠페인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그 밈이 광고인지 놀이인지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것을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이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하고요. 당연히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브랜드 채널들을 팔로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전혀 없고요. 일단 브랜드 채널을 팔로우하게 되면 그 채널을 통해서 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만들고 싶겠어요. 아까 그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3대 귀걸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선물하고 그러면 재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잘못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궁서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하게 되면 그건 오보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브랜드 측에서 포브스가 정말 선정했어 이렇게 이제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유머러스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궁서체라고 그래요? 네, 진지함 궁서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거 재밌어 합니까? 아니면 해외에서도 비슷합니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올해 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이 굉장히 큰 밈이 하나 형성이 됐는데요. 바로 그 밈의 주인공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 보통 취임식
장면을 떠올리면 이분도 한때 대통령 후보였는데 취임식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시겠어요? 어떤 차림으로? 취임식에는 정장? 그렇죠. 정장 뭐, 입고 네. 구두 입고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머리도 되게. 잘 단정하게 예. 하고 예. 하잖아요. 그런데 버니 샌더스는 낡은 점퍼에 알록달록한 벙어리 장갑을 끼고 왠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냥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게 동네 아저씨가 마실 나와서 추운 날씨에 마실 나와서 이렇게 취임식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처럼 앉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카메라들이 유독 다 정장 입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앉아 있는 샌더스를 네. 주목을 한 거죠. 이 사진이 밈의 소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니 샌더스의 이 사진이 여기저기에 등장을 해요. 뭐 뉴스의 한 앵커와 같이 나란히 앉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포토샵의 이제 패러디가 되는 패러디의 거죠. 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버니 샌더스가 꼈던 그 장갑은 2년 전에 그의 지지자가 자신의 스웨터를 풀어가지고 실로 직접 떠준 장갑이라고 해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건 또 친환경인 거죠. 리사이클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어떤 친근함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취임식에 이렇게 옷차림 입고 나갔냐 기자가 이제 물었더니 그 샌더스가 본인의 그 지역구가 버몬트였거든요. 네. 버몬트 사람들은 원래 따뜻하게 입는다. 이렇게 되게 짧게 돌다리 입어 겨울 맞아요. 그렇지. 이제 이런 툭 던지는 쿨함. 네, 그래서 이런 그 일관된 자세나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과 잘 이제 소통이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